26. 빛나는 청춘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까지 갖춘 김은혜 씨. 몸매도 잘 빠졌어요. 날씬해요. 실제 보면 더 예뻐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곧 20억의 유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그녀는 명문대 출신의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은혜 씨의 화려한 일상은 이번 외출로 커다란 반전을 맞게 됩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찾은 김은혜 씨. 바로 이곳에서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험금을 찾아러 간 그녀에게 들이닥친 건 강력반 형사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요? 아니거든요. 형사들은 그녀에게 다짜고짜 조수연이라는 이름을 대며 본인이 아니냐고 다그칩니다.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나오셔. 세지 말고 사람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그냥 오겠습니까 이게?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데요? 아니 누가 제보를 했는데요? 외모도 완전히 다른데 자기는 그 사람이다. 그럼 인적사항 불러봐라. 인적사항 대봐라. 꿀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1시간 정도는 막 설득을 했거든. 예, 그래갖고 경찰들 진짜 좀 독하다. 조수연이 아니다라는 여자와 맞다는 형사, 양쪽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잠깐만요. 나보세요. 긴급 체포 받아도 뭔지를 알고 갑시다. 나하세요 이거. 갑니다. 결국 그녀는 체포됐습니다. 그녀가 보험회사를 찾은 이유는 죽은 조수연의 사망보험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보험금을 타러 온 그녀가 바로 몇 달 전에 죽은 조수연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여러 가지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죽은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수연 씨는 2010년 6월에 사망한 40대였습니다. 당시 조수연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가 경찰이 조수연 씨로 의심하고 있는 김은혜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 기억나세요?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아는 동생이라고. 간호사도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은 여성이 아니라 죽은 여성을 데리고 왔던 보호자라고 합니다. 결국 지문 조회가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그녀의 지문은 죽은 여인의 지문과 동일했습니다. 20대 김은혜의 행세를 했던 그녀가 실제로는 사망 신고까지 된 40대 조수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고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인자를 보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나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어리게 보이고 40대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을 그런데 분명 조수연 씨는 사망 진단서까지 발급됐고 화장되어 유골로 뿌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여자는 누구인 걸까? 또 조수연이 진짜처럼 행세했던 김은혜라는 여인은 누구인 걸까? 처음 조수연 씨의 정체에 강한 의심을 가진 건 한 보험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봐가고 있기로는 그렇게 수입이 많은 걸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에 한 달에 300만 원의 고액의 보험료를 낸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신의 의심점이 굉장히 컸죠. 조수연 씨가 3개월 동안 가입한 생명보험이 7개, 사망 시 받는 보험금 총액이 무려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회사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더욱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펜을 드렸습니다. 사인펜을. 근데 적고 나서 사인펜에 있는 걸 닦고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습관적으로 자신의 사인을 한 겁니다.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직접 찾으러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 조수연 씨. 내가 다른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 씨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칠 수 있었을까? 조수연 씨가 한 여성과 함께 응급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아는 동생이라고, 아는 언니라고.
조수연 씨는 의료진에게 자신은 환자의 아는 동생이라고 말했고 환자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같이 온 여자가 사망을 하자 의료 기록에 그녀가 죽은 사람 이름 대신 써놓은 건 본인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리고 근처 화장터로 옮겨 화장을 준비합니다. 장례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자 조수연 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바지 줍는 할머니에게 죽은 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만이가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외상이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유가족의 진술에 의거해서 대부분 다 떼주거든요. 사망 후 한 줌의 재가 되기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조수연 씨는 체포된 후 경찰에서 죽은 여인을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여성의 이름이 바로 김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녀가 자신을 놀이터로 불러내 나가보니 이미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압수한 자동차 내에서 그 돌아가신 그 피해자 그 주민등록이 발견돼가지고 김은혜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 대구에 살던 여성이 왜 부산에서 죽음을 맞았을까? 그녀가 죽기 전까지 생활하던 곳은 대구의 한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은혜 씨가 쉼터를 떠난 건 2010년 6월 16일.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취업이 된 날이었습니다. 쉼터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떠난 그날. 부산에서 은혜 씨를 데리러 온 어린이집 원장이란 사람이 바로 조수연 씨였습니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조 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산으로 떠난 건 6월 16일 저녁 7시경. 김은혜 씨는 다음 날 새벽 5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10시간 안에 김은혜 씨의 죽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김은혜 씨가 누군지 드러나자 조수연 씨는 자살 사이트가 아니라 쉼터에서 데려온 게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은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은혜 씨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자살을 시도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수시는 집에서 괜찮냐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 그러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다 편안하다. 유치원 보조교사를 하면서 야간에는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씨가 어린이집 2개를 하니까 1개를 일을 맡기게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럼 지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풀러가 가는 애가 24시간도 안 돼가 죽는다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조수연 씨에게 은혜 씨를 소개시켜준 쉼터 목사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사건 발생 3개월 전 조수연 씨가 보낸 메일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인수도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부분을 다 미리 다 파악했어요. 알고 보니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었던 조수연 씨. 처음부터 그 여자가 연고자 없는 사람, 쉼터 시설의 사람들을 놀이딱 하는 게 그래. 경상도 말로 지가 쉼터의 사람을 얕잡아 반 거지. 그래. 같은 것쯤이야.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죠? 희망에 부푼 그녀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조수연 씨 진술에 따르면 자살을 기도한 은혜 씨는 차에 탈 때까지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차 안에서 둘이 얘기까지 나눴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 얘기는 달랐습니다. 오는 중간에 사망한 환자 같지는 않았어요. 와도 체온이 조금 남아있고 좀 따뜻하거나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완전 핏기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일반 마네킹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망 후 1시간 이내에는 사체의 체온에 거의 변동이 없고 1시간이 지나서야 시간당 0.7도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씨의 경우는 병원에 도착할 때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색증이 상당히 진행돼서 사망한 지 최소 1시간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 은혜 씨를 살펴보지 않고 뛰어들어간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먼저 피해자가 탄 문을 열고 먼저 피해자를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축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전문가는 어떻게 죽었냐는 질문에 대한 그녀의 첫 진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미 무엇을 먹었는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미 체계가 어느 정도 체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사건을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스스로 내비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조수연 씨는 죽은 김은혜 씨가 무언가 독국물을 먹은 것 같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스스로 먹었든 누가 먹였든 병원은 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입 주변에 뭐 이렇게 조금 침같이 이렇게 묻어 있고, 그다음에 옷에도 그런 식으로 묻어 있고. 은혜 씨가 사망하기 2주 전 조수연 씨는 살충제를 취급하는 가게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범행 전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 약을 먹으면 어떻게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사이트에 검색을 한 그게 나오고.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조수연 씨가 살인 방법과 독국물이라는 검색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건 발생 전날에는 질식사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거는 K 맥주에 혹시 자기가 맥주를 사왔으니까 맥주에 넣어가지고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나. 경찰은 조수연 씨가 여성 노숙인 쉼터를 미리 알아본 뒤 김은혜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맥주에 메소미를 섞은 뒤 마시게 해서 은혜 씨가 사망한 후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김은혜가 아니라 조수연이라고 감쪽같이 속인 채 자신의 이름으로 사망 신고를 하고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문을 남기지 않는 연습까지 하며 치밀한 준비를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김은혜 씨가 독국물로 사망한 게 맞다면 정확한 장소는 어디였을까? 외소한 적에게 조수연 씨가 정신을 잃은 김은혜 씨를 혼자 옮기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했던 그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장소. 국과수는 성분 분석과 독국물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독국물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DNA를 대조할 게 없어가지고 저는 대조를 못했어요. 화장해갖고 없어가지고 대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부검 이외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죽어갖고 도착하면은 부검 이외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시신은 이미 조수연 씨가 화장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알아낼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엄마가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막일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도 없고 타고 다녀야 되고 키우게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엄마가. 하지만 운영하던 학원문을 닫고부터는 3년 넘게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차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할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일단 신용이 안 좋다는 얘기고 부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료만 월 90여만 원, 월세 대출금 이자까지 한 달에 고정 지출만 3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대인 남자친구에게 유산 20억이 있다며 해외로 나가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임신한테서 이제 다른 여학생이 있었는가봐요. 어쨌든 이제 임신을 했다고 이제 뭐 그 여자 사귀는 여자한테 전화기로 이제 인터넷에 오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다. 이제 뭐 그래가지고 그 둘이 헤어지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대. 그와의 새 출발을 위해 20억 유산이 있다는 거짓말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신분과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걸까? 이미 그녀에겐 또 다른 보험 사기 경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입원을 안 했는데 입원을 했다 하고 이제 하면 또 돈이 있더라고요. 연료수를 날짜만 바꿔가지고 입원했다고 이제 청구서를 내니까 또 돈이 종량이 입금이 되고 했으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돈이 나오더라 싶으니까 뭐 사기를 친 것 같아요. 딸의 병원비 서류를 위조해서 보험금을 탄 횟수만 47번, 총 1억 3천여만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서와 학력을 위조하고 창업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되니까 이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세 계약서나 이런 게 위조가 된 거를 보고서 이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는 조수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재판 출석일이 6월 17일 은혜 씨의 죽음을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뒤에 돈을 갚아야 할 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현지 내용이 그거야. 자기는 저거 하니까 찾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죽은 걸 여기서 다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니까. 사건 발생 이틀 전까지 들었던 거액의 보험, 사건 발생일 출석해야 했던 재판, 자신의 유서까지. 대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 죽은 것으로 가정하고 생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경제적인 공공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것을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범죄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생활 습관이 결국 이번 범행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애초에 계획된 범행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기막힌 우연이었을까? 타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체가 이미 화장됐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다. 또 사망 당시의 행적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사나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직접 증거가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한데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증거 재판 주의로 간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도는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왜 판단한 걸까?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한 은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언급됐습니다. 이게 그 우울증 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의료원 정신과라는 데 가서 항우울제라도 놓고 할 건데 그렇지는 않았죠. 제가 보고 김은희 씨 생활을 봐서는 자살할 생각은 안 가졌을 겁니다 아마. 예. 심리 부검 결과 은혜 씨는 남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떠나기 전 편지에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이분을 자살이라고 이렇게 연관짓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죽음의 진실은 뭘까? 시신조차 없어 법의 판단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목격자도 사체도 없는 사건을 우리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유죄와 무죄로 엇갈렸을 만큼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